영끌족, 자영업자, 직장인, 제2의 IMF가 오면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오늘 무너지는 순서와 살아남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IMF가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이 쓰러졌습니다. 부채 5조 원, 지금도 큰 숫자지만 그 당시엔 그야말로 국가급 충격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기업이 망한 거니까요. 주식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뉴스에서도 며칠 다루다가 말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자기 일상에 바빴고 한보철강이 뭘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3월이 되자 산미가 쓰러졌습니다. 산미 특수강, 당시 철강업계에서 꽤 이름 있던 회사였는데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기 시작했죠. 4월엔 참이슬 만드는 진로가 쓰러졌고 7월엔 기아자동차까지 부도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기업 부도 소식이 끊이지 않았고 길거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처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입에 달고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결국 IMF가 찾아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그 이름조차 낯설었던 기관에 우리나라가 손을 벌렸고 한 나라의 경제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무너지는 데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업이 먼저 무너졌고 금융이 흔들렸고 마지막에 개인이 부서졌습니다. 한보에서 시작해서 은행으로 번지고 결국 평범한 가정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제2의 IMF가 온다면 이번엔 어디가 먼저 무너질까요? 오늘 그 순서를 5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보철강은 왜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무려 2000%였는데 이건 자기 돈 100원으로 2,000원을 빌려 사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돈은 5%도 안 되고 나머지 95%는 전부 빚이었던 거죠. 이게 한보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 한국 기업 부채 비율 평균이 400%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150%, 일본은 200%였는데 한국만 유독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땐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매년 7%에서 10%씩 올랐으니까요. 빚내서 투자하면 돈이 벌린다. 이게 그 시절의 기본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판이 바뀌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외국 자본이 겁을 먹고 아시아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단기 외채가 1,500억 달러, GDP의 30%가 넘는 금액이었는데 외환 보유고는 고작 39억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100원 갚아야 하는데 수중에 2원 60전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외국 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지금 당장 갚으라고 했는데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뒤에 30대 재벌 중 절반 이상이 무너지거나 팔려나갔고 제1은행과 서울은행 같은 대형은행들이 외국에 팔렸습니다.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실업률이 2%대에서 7%까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척 산에 올랐다가 퇴근 시간에 내려온 사람들, 등산 출근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습니다. 해고당한 사실을 차마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던 현실, 그게 IMF였습니다. 만약 제2의 IMF가 온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대기업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 바로 자영업입니다. 사실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 폐업자 수가 100만 8천 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한 해 가장 많은 사업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로 따지면 2,760곳, 시간당 115곳, 30초마다 한 가게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97년 IMF 때보다 폐업 속도가 더 빠른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97년은 쾅하고 한 방에 무너졌지만 그만큼 회복도 빨랐습니다.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찍고 1999년에는 10% 넘게 반등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마치 보아뱀이 먹이를 천천히 조르듯이 꾸준히 조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7배가 됐고 식자재 가격은 22%나 올랐는데 메뉴 가격은 올리면 손님이 안 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고 알바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25%에서 30%까지 나갑니다. 이 모든 변수가 동시에 내려누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을 보면 더 무섭습니다. 취약 자영업자 기준으로 12.24%인데 이건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8명 중 1명은
이자조차 못 내고 있다는 뜻이고 평균 부채 1억 2천만 원에 월 이자만 84만 원입니다. 장사해서 84만 원 남기기도 힘든데 그 돈이 그대로 이자로 나가니까 생활비가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매출이 줄고 이자는 못 내고 연체가 쌓이고 신용이 망가지고 결국 폐업합니다. 폐업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폐업 후 평균 부채가 2,500만 원인데 빚 갚으려고 장사했더니 장사 접고 나니 빚이 더 늘어난 겁니다. 97년엔 한보, 산미, 진로, 기아 같은 대기업이 먼저 쓰러졌지만 지금은 자영업이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제일 먼저 끊어지는 곳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곳은 건설업입니다. 97년 IMF의 신호탄이 한보철강이었다면 지금은 건설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시공능력평가 16위 대형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대시양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런 대형사가 왜 무너졌을까요? 바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입니다. PF가 뭐냐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아직 짓지도 않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미래에 분양하면 돈이 들어올 거니까 그걸 믿고 빌려주는 구조인데 이 규모가 지금 200조 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00조였으니까 2배가 된 거죠.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부동산 PF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꺾였다는 겁니다. 2021년, 2022년까지만 해도 분양만 하면 완판됐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분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이 폭증하고 있어서 텅 빈 아파트 단지가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시행사가 돈을 못 갚고 시행사가 못 갚으면 책임준공 확약 때문에 건설사가 대신 갚아야 하고 건설사 못 갚으면 금융사가 손실을 봅니다. 태영건설이 바로 이 케이스로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닌데 시행사 빚을 떠안았다가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건설업 부도업체 수가 2021년 12곳, 2022년 14곳, 2023년 21곳으로 늘더니 2024년은 상반기에만 22곳으로 이미 전년을 추월했습니다. 부도업체의 66%, 3분의 2가 지방건설사인데 2025년 들어서도 신동아건설과 대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도미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97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보철강이 쓰러지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이 흔들렸고 금융사가 흔들리자 다른 기업들도 돈을 못 빌려서 연쇄 부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구조인데 건설사가 쓰러지면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는 곳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입니다. 지금 제2금융권은 이미 불이 붙은 창고와 같아서 겉에서 보면 멀쩡한데 안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9%로 10년 만에 최고치이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13.65%입니다. 10명한테 빌려주면 1명 이상이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전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동산 PF 대출 중에 브릿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할 때 빌리는 고위험 대출입니다. 아직 인허가도 안 났고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빌리는 돈이라 금리가 연 10%가 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브릿지론의 80%가 제2금융권에 몰려 있습니다. 은행은 위험하다고 안 해주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는 건데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고금리 대출이니까 분양만 잘 되면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PF 대출을 늘렸다가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터진 겁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부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등 30곳이 뱅크런으로 쓰러졌습니다. 예금자들이 돈 빼겠다고 몰려들어서 저축은행 앞에 줄이 길게 섰고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습니다. 사회적 손실이 50조 원이었는데 그때도 원인이 부동산 PF였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PF 규모가 2배이고 유동화 증권으로 쪼개서 여기저기 팔아넘겨서 어디서 얼마나 터질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형 저축은행들도 안전지대가 아닌데 한국투자저축은행 연체율 9.21%, 웰커저축은행 9.20%, OK저축은행 9.08%입니다. 농협이나 하나 이름 붙은 저축은행도 연체율이 12%가 넘으니까 이름만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해드리면 시중은행 연체율은 0.5%인데 저축은행은 9%입니다. 18배 차이죠. 같은 금융권인데 연체율이 18배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제2금융권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97년엔 종금사가 무너졌는데 지금은 저축은행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주인공만 바뀔 뿐입니다. 네 번째로 무너지는 곳은 지방경제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는 지방인데
서울과 지방이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한데 지방은 미분양이 폭증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끊겼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달라서 서울은 봄이고 지방은 겨울인 상황입니다. PF 부실 사업장 3곳 중 2곳이 지방이고 건설사 부도도 3분의 2가 지방입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지방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이 전체의 58%를 차지합니다. 지방 자영업자 월 순수익이 2024년 120만 원에서 2025년 98만 원으로 1년 만에 18%가 급감했는데 98만 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사장님이 206시간 일해서 98만 원 버는 거니까 알바의 절반도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문 창업이라는 이상한 현상도 등장했습니다. 폐업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창업해서 창업지원금 최대 3천만 원 받고 폐업하면 폐업 공제금 최대 2천만 원 받고를 반복하는 건데 결국 남는 건 빚뿐입니다. 지방상가 공실률이 40%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33%인데 3곳 중 1곳은 절반 가까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 중소도시 역전상가나 구도심 상권 가보시면 임대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있고 저녁 되면 불 꺼진 상가들이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지방 자영업자 127만 명이 추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 경제가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면 또 다른 가게가 망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97년에도 지방 중소기업이 먼저 쓰러지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곳은 가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가게는 가장 마지막에 무너지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가계부채가 2천조 원으로 GDP의 100%, 국민 1인당 4천만 원씩 빚이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1억 6천만 원인데 집 한 채 값이 빚인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자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금리 0.5%일 때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영끌로 집 사면서 월 60만 원 정도 이자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3.5%까지 7배 오르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월 60만 원 내던 이자가 140만 원이 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2배가 넘게 오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30%, 신용점수 하위 30%에 해당하는 취약차주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은 2020년, 2021년에 빚내서 집 사고 주식 사고 코인산 영끌 세대 중산층입니다. 집값도 떨어져서 2021년에 10억 주고 산 집이 지금 8억인데 빚은 그대로 8억입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손해니까 못 팔고 버티다가 이자를 못 내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97년에 기업이 부도나면 구조조정으로 사람을 잘랐고 해고당하면 월급이 없어서 대출 이자를 못 냈고 연체가 쌓이면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혼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97년에 수백만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IMF 세대, 1997년에 취업시장에 나온 세대는 취업이 안 돼서 대기업은 신입 채용을 동결하고 중소기업은 문을 닫았습니다. 겨우 취업해도 비정규직이었고 대졸자가 고졸 일자리로 가는 하향 취업이 늘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 남아서 지금 40대 50대가 IMF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온다면 지금 20대 30대가 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무섭고 불안하실 텐데 무섭기만 하면 안 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순서를 알면 어디를 먼저 준비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첫째, 자영업자라면 이번 주 안에 3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임대료가 매출의 15%를 넘으면 위험하고 20%를 넘으면 빨간불이니까 높으면 협상하거나 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월 순수익보다 이자가 크면 장사를 오래 할수록 손해니까 구조조정을 고려해야 하고 인건비가 매출의 30%를 넘으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혼자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새 출발 기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코로나 때 빚진 자영업자들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해줍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는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십시오. 버틸 수 없으면 빨리 접는 게 낫습니다. 질질 끌다가 빚만 늘어나니까요. 둘째, 부동산 투자자라면 지방은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지방상가, 오피스텔, 분양권은 싸 보여도 더 떨어질 수 있고 공실나면 답이 없습니다. 수도권이라도 PF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고
분양률이 80% 미만이면 사업장이 부실화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제2금융권에 돈을 맡긴 분들은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융사가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돌려주지만 그 이상은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억 단위로 맡겨둔 사람들이 수천만 원만 돌려받았으니까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은 여러 금융사에 분산하십시오. 넷째, 직장인이라면 3개월 생활비는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두십시오. 실직하면 새 직장 구하는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니까 그동안 버틸 돈이 있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시면 고정금리로 바꾸는 걸 검토하시고 지금은 투자 수익률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다섯째,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동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고 아이들 학교 문제, 부모님 문제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으면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당장 이사가 어려우시면 최소한 플랜 B는 세워두십시오. 만약 일자리를 잃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 터지기 직전에 정부는 한국 경제는 건전하다, 외화는 충분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3일 뒤에 IMF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도 신호는 있었습니다. 한보가 쓰러졌을 때, 산미가 쓰러졌을 때, 기아가 쓰러졌을 때 다 신호였는데 아무도 그걸 신호로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영업 폐업 100만 명, 건설사 줄줄이 부도, 저축은행 연체율 9%, 지방 경기 붕괴. 이건 뉴스가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무너지는 순서는 언제나 같습니다. 자영업, 건설업, 제2금융권, 지방 그리고 가계. 97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호는 항상 먼저 오고 그 신호를 읽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살아남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